자,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잘 버티다가 결국은 쌍둥탐 요 세 개가 설치되면서 이제 원나라 관청 설치되면서 한국이 전체처럼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원나라 항복하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고종 말년이었었고요. 58년, 약 10여 년 뒤인 70년, 그리고 73년에 이건 이제 원종 때입니다. 원종 때 원나라랑 화친을 체결하면서 무신 정권을 끝내고 원 간섭기로 접어들게 돼요. 고종이라는 시기가 국난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고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국난이었던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 때도 고종이 있고 조선도 고종이 있잖아요. 나라 망하기 직전의 상태를 고종이라고 합니다. 정작 자기 때 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때 망합니다. 여기는 원종 때, 여기는 순종 때 망해요. 몽골과의 전쟁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고종 몇 년 그러면 이게 몽골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원종 몇 년 그런 거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건 전쟁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것도 좀 눈치껏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직후에 다음에 고종이 죽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원종 때라 생각하셔도 돼요. 원종 때. 조선도 마찬가지죠. 고종 때 외놈들한테 나쁜 주약, 을사득약 같은 것들을 다 체결되고 나서 사실상 망하는 것만 순종 때 망하는 거지 이 시기 때 다 그게 된단 말이에요. 둘이 저런 관계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고종이라는 단어는 국난 시기였었다. 거의 망할 정도의 시기였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원종이 60년에 정확하게 즉위하고 나서 1260년에 그리고 1273년에 탐라총갑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죽고 이제 아들인 충렬왕이 왕이 돼요. 원종이 몽골하고 화친하면서 가장 원했었던 게 사돈 맺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황실하고 이제 사돈 맺으면서 처음으로 원나라 사이가 왕이 되는데 이 왕부터는 이름에 충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6명의 충자 붙은 왕이 있어요. 열선, 숙해, 목, 정이라고 하는데 참고해주세요. 무신직공기도 6명이 있죠. 명시인이 강구원이라고 하는 여기도 열선숙해 목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나 종자가 붙지 못해요. 첫 번째로 원나라 사이인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시기 때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나라 사위이기 때문에 모든 관제하고 왕실의 칭호 같은 거를 한 단계 낮은 급으로 격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누구 때 있었다? 첫 번째 충자왕이 충렬왕 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 몽골은 특징이 한 나라를 지배하고 나면 그 나라 군대를 가지고 다음 나라 쳐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다음 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일본 있단 말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은 누구 때다? 이것도 충렬왕 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실 칭호 격화, 관제 격화, 일본 원정이 다 누구 때 있었다? 첫 번째 왕인 충렬왕 때 있었다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이제부터 조나 종자를 쓰지 않는다. 뭐 폐하, 태자 이런 말 못 쓰게 합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관청도 등급이 있는데요. 관청을 성원부사라 부릅니다. 성급 관청과 원급 관청은 황제국가에서만 쓰는 겁니다. 고려가 이런 관청 명칭을 썼다는 것은 고려는 내부적으로 황제 체제를 유지한 국가에 썼다는 거예요. 조선은 가장 높은 관청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죠? 의정 부거든요. 부. 조선은 스스로 제후국가를 칭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높은 부서를 해요. 고려는 안 그렇습니다. 고려는 중서문화성이라는 게 제일 높은 기구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퀴즈를 내거나 문제를 내는데 고려시대 가장 높은 기구는 뭐였나요? 1번 중사문화성, 2번 어사대, 3번 삼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못 풀면은 그냥 바보 천체예요. 이거는 성자 붙은 게 제일 높은 겁니다. 자, 원간석기 때는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는 성급 관청은 부급 관청으로 낮춰요. 이게 첨의 부로 격화시킨 거고요. 중추원이라는 관청은 밀직사라고 하는 관청으로 한 단계씩 격을 낮춥니다. 이런 것도 누구 때다? 첫 번째 충자왕이 충렬왕 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첨의부라는 관청이 등장한다. 자, 일본 원정한다. 일본 원정 1차 원정을 실패합니다. 충렬왕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해 시키는데 실패합니다. 태풍, 그 소위 말하는 신풍, 가미카제라는 것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시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만든 관청을 정동행성이라고 해요. 칠정, 동력동, 동쪽에 있는 국가를 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서 누구 때? 일본 원정하고 있었던 충렬왕 때 만들어진 관청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쌍동 탐정이 되는 거예요. 몽골 관청 대표적인 4개입니다. 그게 충렬왕 때 한편으로는 원 간섭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왕정 복고된 시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뭔가 꿈틀꿈틀 해보려고 합니다. 무신집권기 때 왕은 그냥 허수아비였었다면 원 간섭기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무신 득세를 벗어나갖고 왕의 위치를 어느 정도 회복한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주도가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 한단 말이에요. 무신 대신에 문신들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충렬왕 때 학교제도 같은 걸 많이 개편해요.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는데 한능감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요. 그리고 국학을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하는데 이 성균관으로 개칭한 것은 충선왕이 했다라고 해요. 행위 주체는 충선왕이지만 그 시기는 충렬왕 때라 그냥 충렬왕 때를 이제 부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학교 제도에 관한
변화가 좀 있다. 자, 그리고 장학재단, 양현고라는 게 그 양현고라는 창고가 그 기능을 못하자 그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섬학전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섬학전 할 때 섬은 줄섬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위해서 돈을 객출하게 합니다. 관리들한테. 그래서 돈을 다시 모아갖고 장학재단을 복구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참고만 좀 해두세요. 도평의사사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고려 전기 때 관청 중에 그 전쟁을 담당하는 귀족 회의기구가 있어요. 그걸 도병마사라고 하는데 전쟁기가 되면은 도병마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기 때는 중서부나성 뭐 이부, 병부 이런 데로 출근 못하니까 전쟁 시에 비상 벙커로 출근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비상 벙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벙커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뭐 건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한 게 도병마사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큰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전쟁을 거치면서 도병마사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기구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차관들이 모여서 이제 국정을 논하는 기구가 되다 보니까는 원나라가 이 기구를 없앨까, 얼른 바꿔버릴까 싶어갖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여기 도병마사는 병마사, 병과 마를 통솔하는 관리를 병마사라고 하는데 병마사를 통제하는 기구를 도병마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마사가 국방 지역에 있는 사령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원래 국방만 담당하는 기구가 아니라 여기 원래 회의하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얼른 바꿉니다. 평의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평의사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요.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래갖고 이걸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장관들이 여기서 모여갖고 이제 국정 전반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집권 이후에 무력화됐었던 이성육부, 중서부나 상서성, 중청 같은 것들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도평의사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 이름이 바뀌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도평의사사는 원관 섞기 이후에만 쓴다. 충선왕은 최초로 원나라 피가 섞인 왕이에요. 사위니까 사위가 아들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란 말이야. 몽고 여자랑 결혼해갖고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원나라 피가 섞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쿠빌라이 황제가 충선왕을 굉장히 아꼈었어요. 몽골은 부족 국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족장들이 모여갖고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칸 회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회의인데 여기에 놀랍게도 있잖아요. 몽골 순수혈통이 아닌 이방인도 참여를 시켰다는 겁니다. 누구냐면은 충선왕이 거기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이 칸 회의에 순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몽골 순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을 참여시켰단 말이야.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선왕 때는 제법 많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몽골이 왕정 복구를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무신 등살로부터 왕을 이제 살려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고려가 몽골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선왕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는 금방 방해를 합니다. 충선왕이 왕이 되자마자 1년도 안 돼갖고 바로 북경으로 몽골 수도로 혼백시킵니다. 얼마 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때 했었던 개혁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리문을 설치하는데 이게 충선왕 때 개혁기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겨갖고 국내에 있었던 친원파들이 왕이 힘을 가지니까 이 친원파들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간질을 합니다. 거기다가 몽골도 이제 왕권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불러들여요. 그래갖고 오래 복구합니다. 그리고 충렬왕을 다시 복위시켜요. 원관석의 특징입니다. 왕이 잘렸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는 게 특징이에요. 복위시키는데 충렬왕이 결국 죽어요. 죽자가 이제 다시 즉위하게 되는데 다시 즉위하고 나서 또 개혁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요. 돌아갑니다. 원관석기 때 왕들의 고향은 북경이에요.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살다 왔기 때문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만건당을 설치합니다. 자, 이게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는 그 학문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만 그치는 건 아니고요. 충선왕 아들이 충수광인데 이 사람이 이른바 유훈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정치하면 간섭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는 직접 정치하는 건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한 발에 물러서 갖고 교지를 거기서 계속 보내면서 아들한테 보내면서 이 교지로 정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끈을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퇴임 후에 뭔가를 만들었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만건당이라 합니다. 상당히 잘 나오죠. 원관석계 용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충선왕을 따라다니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재현입니다. 이 사람이 만건당에 가서 원나라 학자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학, 저때 들어온 유학을 새로운 유학이라고 합니다.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몰랐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물리학을 들여왔는데
무슨 물리학 부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국리학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템포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게 이재현이었다고 합니다. 왜? 직접 하버드 대학 교수들하고 교류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현명해지겠네 라고 합니다. 이제 현명해지겠네. 이재현. 충선왕과 같이 가갖고 직접 현지 성리학자들과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을 한 단계 높인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나머지 왕들도 여러 가지 개혁기구를 만들면서 자기 나름의 그 왕정 복구하고 난 뒤에 그 국왕의 정치를 피려고 했었는데 충수광 이후부터는 별 힘이 없습니다. 이제 원나라 정치가 이게 오래 가면서 친원파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갖고요. 왕은 이제 힘이 거의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충선왕 때, 충수광 때를 거치면서 입성책동이라고 해갖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고려를 없애고 이렇게 왕조 유지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원나라로 들어가자라는 친원파들의 책동이 나타나요. 이제 그 정도로 형편 없어집니다. 친원파들의 난동이 심해져요. 이제 그 정도로. 자, 충수광 때 찰리 베네두감, 충무광 때 정치두감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한능검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이 원간섭기 시기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두 문자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 처음이야.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 게 많아. 첨일정이다 이게. 첨일정은 누구만 한다? 첨일정 도사만 한다. 첨일정은 도사만 한다. 도사만 한다. 이거 어떻게 해? 난 모르는 거야. 잘 모른다. 이게 원간섭기 용어다라는 정도만 기억 좀 해두세요. 첨의부 설치했다. 일본 원정, 정동행성, 도평의사사. 자, 그리고 이제 충선왕, 사림원과 만건당 같은 걸 만들었었다.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의 외압 같은 걸 받거나 원한테 조공을 바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라가 진짜 힘없을 때는 조공품에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남자가 가는 곳은 환관으로 가고요. 여자가 가는 곳은 공녀로 갑니다. 그래서 공녀를 바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여자들이 선발되고 있었다 이런 말 나오면 원간섭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의 조공품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동매가 있었어요. 잘 훈련된 매, 사냥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공품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나라와 교류하면서 원나라 풍습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온 술이 소주라는 거예요. 소주. 하여튼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안동 소주는 정말 맛있어요. 그건 안동 가시고는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독주인데 오히려 그 희석식 먹었을 때 막 머리 아프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깔끔합니다. 오히려 다음날도 숙취도 없고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 소주가 이때 들어왔다. 이제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녀나 환관을 요구했다. 이 말 나오면 이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일 잘 나오는 말이죠. 국녀 환관이라는 게. 이렇게 여자를 뺏길 때는요. 무슨 풍습이 나타나냐면은 여자는 아줌마를 데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처녀만 데려가기 때문에 빨리 아줌마를 들어요. 좋은 풍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풍습이 나타났다는 이때입니다. 응방. 자, 그리고 원나라 공주가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공주 혼자 오지 않아요. 사속인들이 따라오는데 이 사속인들을 검령구라고 해요. 요 단어도 잘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발 호족이 유행했다. 변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로 지배층들이 변발하고 다닙니다. 호복 같은 걸 입고 다녀요. 몽골복을 입고 다닙니다. 이게 이때 유행했었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탑이 경천사 탑이 있는데요. 이게 10층 탑이에요. 원래 탑은 짝수로 잘 안 만들거든. 그러니까 10층 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 뭐 기괴한 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화려한 탑이에요. 원나라 불교 라마 불교라고 하는데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탑과 좀 달라요. 되게 화려한, 되게 기교 있는 탑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제왕기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고조선이라는 역사인식이 갑자기 강해져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거나 남의 나라에 간섭받거나 그럴 때는 우리 민족이 하나였다는 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원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원은 고조선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쪼개지면서 여러 나라가 나왔다가 삼국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통일되면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때 이제 막 대두되고 이제 발전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통일하면서 한 번 더 발전하고 그 뒤로 이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정체성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삼국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였었다는 것을 이때 이제 막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삼국유사 제왕기가 사실상 현재 남아있는 책 중에는 유일하게 고조선부터 서술을 시작한 역사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군부터 서술했다, 고조선부터 서술했다 이 말 나오면은 원간섭기, 남의 나라 간섭받을 때 라고 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이거 문화사 때 한 번씩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원간섭기 6명의 왕을 열선, 숙해, 목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해자 들어가면 피살된 왕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피살됐다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려판 연산군이라고 해요. 완전 노력형 패륜합니다. 왕인데 대놓고 왕실에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여튼 패륜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나라가 얘를 불러다가 귀양을 보내 죽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이제 빈자리가 돼요. 자, 그러고 이제 너무 어린 내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원나라 황실도 좀 불안해합니다. 너무 어린 친구가 왕을 하니까는 원나라를 넘어설 정도로 힘을 키우면 안 되지만 최선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충정왕까지 갔을 때는 이 친구를 내치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충혜왕의 동생이 있어요. 공민왕입니다. 충성왕의 아들이에요. 공민왕을 슬쩍 떠봐요. 기왕후가. 내가 고려에 돌아가면은 내 말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때 공민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알겠다고. 잘할 수 있다면서 결국 그 기회를 받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충정왕은 나오고 이제 공민왕이 왕이 돼요. 근데 공민왕은 이러다 보니까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연경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도록 연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원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몸소 알게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미 밀란이 터져나오고 있었고요. 이 밀란에 대해서 원주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고 돌아왔었던 공민왕은 반원 정치를 추진하게 돼요. 즉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를 펴게 됩니다. 73년에 쌈별초 완전 진압당에 따랐었죠. 그리고 74년에 이제 충렬왕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공민왕이 들어와서 공민왕 5년 때 이제 반원 정치를 폈다라고 합니다. 1356년 때까지 약 80여 년의 원 간섭기가 이어지고 이제 원 간섭기가 사실상 끝난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자,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공민왕의 측근으로서 공민왕을 보필한 사람이 김용하고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민왕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제를 일으킨 게 조일신이에요. 조일신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공민왕의 최측근으로서 원나라에 같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고려에 있는 세력들을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면은 자기들의 힘을 이제 구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려 내에서 자기들의 위상을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고려 내에 있었던 친원파들을 자기가 이제 제거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발각돼요. 발각되면서 공민왕이 이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운 건지 아니면 실제 이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기로 죽게 됩니다. 조일씨는. 이건 즉위하자마자 했던 건데 이때 실패하고 나서 잠깐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이제는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준비를 잘 해갖고 결국은 일거에 덮치는데 그때 제거합니다. 공민왕 5년 때 이제 그걸 제거하게 돼요. 기철을 행사한다는 핑계를 불러다 놓고 이제 그때 죽입니다. 설막 궁궐에 행사한다고 공식적인 자리를 불렀는데 여기서야 뭔 일이 있겠어라고 하고 갔는데 이제 진짜 이거 한 겁니다. 불시에 죽고 나서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 누이가 군사를 일으켜갖고 이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군사를 일으켜갖고 쳐들어올 때 여기에 몽골의 군대가 있어요. 쌍성총관부에. 이 군대가 들어오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뭘 하냐면요. 쌍성총관부도 공략해갖고 여기를 이제 습격해갖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몽골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기황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걸 쳐들어갈 때 여기에 있었던 세력가가 도와주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내응을 해줍니다.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가 내응을 해줘갖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면서 이 천리장성 이북 지역, 요 녹색 지역을 이제 공민왕이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요 쌍성총관부를 차지한 사람은 조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쪽 지역을 원나라한테 들어다 바치면서 이쪽 지역에 원나라 관청을 설치하고 이 사람한테 그 책임자를 맡겼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씨 집안, 이성계 집안도 여기로 와갖고 한 자리 하고 있었는데 요 위쪽 쪽 함경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원나라 다루가치로 지방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가에 있었어요. 조씨하고 이씨. 이게 공민왕 때쯤 오면은 이제 둘이 사이가 또 안 좋아졌었어요. 안 좋아진 상태에서 공민왕이 어떤 이제 SOS를 치니까는 이때 이 사람은 고려 쪽으로 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고려 관리가 됩니다. 이때. 그리고 조씨 일파들은 이제 제거되는 거고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에 있었던 정동행순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만들어갖고 인사권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정방도 이때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자, 잘 기억해두세요. 원나라에서는 이제 밀란이 벌어져갖고 원나라 주정도 골치 아픈 상태였었다 그랬잖아요. 이 밀란의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원 조정을 위협할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밀란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 원을 몰아내고 명을 수립시킨 거예요. 그 밀란 세력들을 붉은 두건을 둘렀다라고 해갖고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이 홍건적의 세가 어찌나 셌든지 점점 얘들이 북상하고 있었는데 북상하다가 원나라 군대도 있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요동까지 들어왔다가 결국 얘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 공민왕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는 위기도 있었다. 홍건적 침입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처음에는 서경이 함락됐다가 2차 침입했을 땐 개경, 수도까지 함락되면서 왕이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합니다. 수도를 버리고 피난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거란 침입 때는 전라도 나주로 피난 갔다. 홍건적 침입 때는 경상도 안동으로 피난 간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몽골 침입 때는 강화도 섬으로 피난 갔었고요. 그래서 여진 때는 뭐 있었죠? 여진하고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진하고는 뭐가 없었고 거란, 여진, 거란이 11세기, 여진이 12세기, 몽골이 13세기, 홍건적이 14세기인데 이때마다 다 피했다. 여진만 큰 싸움이 없었으니까 피한 게 없었고요.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기왕후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있죠. 공민왕을 자기 이민대로 폐위시킵니다. 자기 혼자. 뭐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너 폐위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왕의 삼촌이었던 덕흥군을 왕으로 세워갖고 이리를 보냅니다. 최유라는 장수에다가 1만의 군대를 보내갖고 고려로 침입을 시킵니다. 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 기왕후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때 최영과 이성계가 이걸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명인사로 스타덤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 잘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국민왕에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위기입니다. 홍건적, 그리고 기왕후가 새로운 왕을 보내려 했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위기인데 와이프가 죽습니다. 국민왕도 와이프는 몽골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몽골 사람들, 원나라 여자들은 이게 왕비이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하고 대체로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왕비는 고려왕은 고려왕이고 그래서 항상 충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공민왕 때는 와이프가 공민왕이 하는 정책을 다 지지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의 반원 정치를 피는데 이걸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은 그 노국 대장 공주를 여자로서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 여기 살다 왔으니까 여기는 자기 세력 없이 거의 혈을 단신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약간 동지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의지가 많이 됐었을 것 같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와이프가 죽었을 때 굉장히 크게 상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크게 이제 손을 놓게 돼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 손을 놓고 와이프 넋을 위로 하는 그런 일들만 하다가 자기 신하의 소개로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님이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노비의 아들인데 이제 스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분으로 따지면 일천축현에 따른 이제 천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명민한 데다가 신분도 낮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개혁 의지도 되게 컸었던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이 사람한테 흠뻑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치 일선에 나서갖고 이제 할 의욕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이 개혁을 일임을 해요. 그래서 홍건적 침입과 노국 대장공주 요 사이에 이걸 사이에 두고 이 앞에 일은 국민왕이 추진했었던 거고요. 그 뒤에 일은 신돈이 전적으로 추진합니다. 자, 이제 신돈에 의한 이걸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2차 개혁이 추진되는데 이때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겁니다. 전민변정도감은 말 그대로 전과 민을 변정, 다시 수정해갖고 원위치시킨다라는 겁니다. 도감은 없었던 관청, 새로 만든 임시관청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원래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만든 관청으로 뜻이에요. 무신집권기 때하고 친원파들이 백성들의 재산과 백성들을 완전 전리품으로 생각해갖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고 백성들의 땅을 뺏어다가 자기 농장으로 키워나가고 하니까 온 국가가 다 사유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전리품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지 국가가 다시 설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 만들었었던 게 토지와 백성을 원위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전민 변정도감이라 합니다. 자, 이걸 하면서 토지를 돌려주고 백성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면서 이런 개혁 정책을 피니까요, 심지어는 신돈이 되게 멋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방을 붙여갖고 지방은 40일인가 30일인가 하고요, 서울은 15일이내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뒤는 장담 못한다라고 이제 방을 쫙 붙여놓습니다. 막 이러고 하니까 이 분위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갖고 신돈을 있잖아요, 성인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엄청 칭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막 한 줄기 비춰질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지를 많이 얻습니다. 사람들의 성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려면 혼자 못할 거 아니에요. 개혁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관료들을 많이 불러들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문신이 아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문신들을 신진문신이라고 해요. 이 신진문신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신들,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하게 되는데 이런 유학자들을 등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을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 국립대학교를 다시 한번 크게 중건을 합니다. 이거를 성균관 중건했다, 성균관 중수했다라고 합니다. 요걸 담당했던 사람이 이색이에요. 그래서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대사성의 총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나오면은 이건 공민왕 때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색이 총장이 되면서 이 밑에서 누가 자라나게 된 거냐면은 양정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양정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민왕 때는 무인 2명과 문신 2명 있잖아요.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들 둘 있죠. 최영과 이성계, 정도전과 정몽주 있죠. 이 둘이 등장한 시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야. 개혁 정치를 피우면서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다 보니까는 스타덤에 오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국민왕이 신돈이 너무 위세가 세지니까 신돈도 좀 타락을 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자제위입니다. 그 명문가 자제들을 불러다 놓고 궁궐내에서 이 친구들하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기록한 역사가들은 고려시대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이거를 동성애 클럽으로 묘사를 했어요. 국민왕이 이제 남색을 즐기면서 남자하고 이제 헛짓거리하면서 그리고 관음증에 빠져갖고 이 미소년들한테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게 시키면서 이거를 구경하면서 즐겼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해 놓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거에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은 이 젊은 자제들을 육성해갖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구인데 실제 국민왕이 있잖아요. 노국 대장공주가 죽고 나서 이제 여자랑 잠을 자는 걸 원치 않아 했었나 봐요. 원치 않아 하다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잠을 허락한 게 누구였었냐면은 신돈집에 놀러 갔었는데 신돈집에 있었던 여종이 마침 자기 노국 대장공주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는 잠자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나중에 우왕이 이제 나게 되는데 우왕이라는 아들이 낳았지만 이게 신돈 집안에서 낳기 때문에 공민왕이 확실하게 자기 아들이라는 걸 표시를 이제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궁궐내에서 아들을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제위 미소년들한테 자기 왕비랑 잠을 자게 해갖고 아들을 만드는데 한간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국민왕이 이 사실을 너하고 지금 나하고 누가 또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한간이 우리밖에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아 그래? 알겠다 하면서 왕비랑 잠자리 같이 했었던 그 자제랑 이 환관을 이제 공민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실을 얘들이 먼저 알게 되면서 얘들이 공민왕을 죽이면서 허무하게 공민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기구를 자제위라고 해요. 공민왕 시가 갑니다. 자, 이 공민왕 때 했었던 기억이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두 문자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두 문자로 기억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을 두 개는 없앱니다. 정동행성 정방, 쌍성총관부. 쌍정과 성전을 치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쌍정과 성전을 치렀다. 성균관을 중수했다. 전면 변용도감. 여기는 이색, 여기는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요것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국민왕 때 키워드도 되게 잘 나오는데 이 키워드 요 세 개 좀 기억해 두세요. 잘 노신 형이에요. 이 형은 되게 잘 놀았습니다. 노신용이다. 조기 되게 잘 노신 형이 있어요. 조기 노신홍 하시면 됩니다. 조일신난, 기철, 노국대장공주, 신돈, 홍건적이 다 이때 용어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기 노신홍, 쌍정과 성전을 치렀다. 이거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투투, 신흥부인과 신흥문신, 신흥부인 세력, 신진사대부 둘둘 등장한 것도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정몽주, 정두전, 정정, 그리고 최영과 이성계가 이때 스타덤에 올랐었던 시기다라는 것도 기억 좀 해주세요. 국민왕한테는 이제 대표적인 측근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조일신과 김용이 있는데 이게 원간섭기라는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라 그런가 얘들은 왕의 최측근에서 호중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들을 일으켜요. 개인적인 출세욕도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고 내가 왕의 측근인데 왕과 같이 이제 리턴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었던 애들보다는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 권력욕이나 출세욕 같은 것들도 작용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무리수를 둡니다. 조일 씨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난을 일으켜갖고 권력을 잡으려다 이제 제거됐고요. 김용도 뭔 일을 일으키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큰 일을 일으키는데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개경이 함락됐다 그랬잖아요. 개경이 함락돼갖고 왕이 안동으로 피난 갔었습니다. 그리고 개경을 다시 수복을 하는데 거기에 정세운, 이방실 같은 사령관들이 큰 공을 세워요. 하위 장교로서 최영과 이성계도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사령관들은 정세운, 이방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공을 세워갖고 자기들이 주축이 되는 게 싫어서 있잖아요. 그 전공을 자기가 탐하려고 그 사람들 죽입니다. 죽이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죽여요.
망명이라고 해갖고 있죠. 밑에 사령관을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죽였던 사령관들도 입막음 한다고 지가 또 죽여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최고의 참모총장 같은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 군대가 사병화되는 것을 이제 통제를 못하게 돼요. 그나마 국군을 통솔할 수 있었던 뛰어난 장수들이 남아있었던 게 저때였었는데, 저들마저 죽으면서 이제 군대는 그냥 원심력만 강해집니다. 각각 부대장들이 각각 부대를 거느려 갖고 국가가 부탁하면은 이 부대장한테 부탁해서 이 부대를 끌고 오는, 그냥 사병을 국가가 빌려 쓰는 시스템 정도로 이제 와해되게 돼요. 되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 사령관들을 다 죽입니다. 지가 전공에 욕심이 나갔고, 전공을 저들이 차지할 거라는 그 질투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오는데요. 이제 개경이 불타 있으니까, 개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개경 근처에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깐 이제 머물렀다 옵니다. 근데 거기에 김용이 자객을 보내갖고 이제 왕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고 이제 찔렀는데, 거기에는 미리 알고 안도적이라는 환관이 대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죽고, 왕은 이제 대비전으로 피해 있었는데, 이것도 발각되는 건 이제 순식간이겠죠.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때 그 노국대장 공주가 있죠. 문 앞을 가로막고 이제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들은 이제 친원파란 말이에요. 친원파들도 왕을 시해할 수 있지만은 몽골 여자는, 원나라 여자는 시해할 수 없거든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를 되게 사랑했을 거예요. 나를 먼저 지나가라라고 할 정도로 딱 맞고 이제 섰단 말이에요. 되게 의지를 많이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흥왕사의 변이라고 하는데, 흥왕사의 변이 예의 작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능지처참을 해버립니다. 그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상한 권력력으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근이 누가 있었냐면은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권력력과 출세욕이 어마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형이 이인복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충신입니다. 공민왕에. 형제예요. 근데 이인임은 공민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권력력도 강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왕이 갑자기 피살되자 이인임이 나서갖고 있죠. 후계자를 내세울 만한 사람들 가지고 이제 또 다툴 거 아니에요. 국민왕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만천하에 선포하지는 않았었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잽싸게 왕을 시킵니다. 그게 우왕이에요. 왕을 시키면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인임 세상이 잠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법문세족이 발효했다. 다시 친원 정책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왕 때는 그게 좀 다시 회귀를 합니다. 우왕 때는 이인이 집권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때 왜구들이 많이 침공하면서 왕실이 국가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주변국의 도적대들이 와갖고 마음껏 노략질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공민왕 때, 우왕 때가 제일 극심했었습니다. 그중에 왜구랑 관련된 주요 전투는 언제 있었냐 그러면 대부분 우왕 때 있었어요. 자, 그중에 홍산 전투라는 게 최영이 했었던 전투고요. 이 왜구와의 전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직 고려에도 뛰어난 장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왜구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각인시켜 준 거고요. 화약 만드는 기술을 극비리 알아내갖고 화약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인데, 화약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왕한테 건의해서 임시 관청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화통도감이에요. 화약 무기 만드는 관청, 그런 뜻이에요. 화통도감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만든 화약 무기를 진포대첩에서 사용을 합니다.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이 진포는 어디냐면요, 지금 금강하구인데요. 금강하구에 외놈들의 배가 500여 척을 됐었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뭐 국가 대 국가 전쟁 수준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략질하기 되게 좋은 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남부 지방이나 아니면 한반도로 들어와서 얘들이 노략질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도 지금 분열기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정부가 이 지방 세력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는 지방 세력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해적지를 통해서 자기 이제 먹고 살 거리를 해오고 했었던 겁니다. 이제 그때 일본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지방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이 침범해갖고 피해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요. 고려 말 조선 초 때 상황입니다. 그게 어마무시한 군대가 들어왔었던 게 이제 진포로 들어왔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화약 무기가 이제 빛을 발하게 돼요. 얘들이 배를 댈 때 이렇게 되거든요. 쭉 붙여대거든요. 붙여대면 이게 다리 역할을 합니다. 쭉 나갔다 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대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적실하게 먹혔던 거예요. 화약 무기를 갖다 쏘아버리니까는 이게 불이 붙어갖고 한 번에 다 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전투, 진포대첩입니다. 이때 들어왔었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는 얘들이 중앙정부의 군대가 내려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와갖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를 돌아다니면서 다 누락질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곳곳을 누락질하고 다녔답니다. 자,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제 있었던 배를 불지는 게 진포고, 내륙으로 들어와 있었던 군대를 박살낸 게
여기에 장수를 아기바투라고 하는데요. 아지발도라고도 합니다. 아기는 아기란 뜻이고요. 바투는 몽골 말로 장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장수 뭐 그런 뜻이에요. 아마 되게 동안이었었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 소년 장수를 이제 불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수인데 얘를 만나요. 이성계가 내려갖고 이제 얘를 제거합니다. 남원 지방으로 내려가갖고 황산이라는 곳에서 이 아지바투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굉장히 전투를 잘했었나 봐요. 다 꺼리고 나아가지를 못했다는데 이성계는 전쟁만큼은 진짜 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제일 선봉에서 항상 나서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잔뜩 높여놓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해요. 한 번 지지 않았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 꺼리고 있었는데 선봉에 나서갖고 싸웠답니다. 내가 또 온몸을 다 이걸 갑옷으로 덮고 있어갖고 화살로 쏘아 죽일 틈이 없었대요. 이거를 이제 자기의 의형제였었던 이지란하고 투구끈을 맞춰갖고 투구를 끊어낼 테니까는 끊어낼 때 그때 살짝 들리면 그때 쏴갖고 죽여라 했는데 그 둘이 이제 협심해갖고 실제 이렇게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적장이 죽으면서 이제 얘들이 세가 이제 크게 약화가 돼요. 제법 나옵니다. 이성계하고 최영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이성계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더불어 인물사로도 나와요. 잘 좀 격심해 주세요. 화진포라고도 합니다. 홍화진포라고 돼요. 잘 격심해 주세요. 홍산, 화통도강, 그리고 진포대처, 화진포, 황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왕 말년에 최영하고 이성계가 이제 신흥 무인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국민왕 때 이성계는 잘 싸우네 정도였었고요. 이때 황산대처부에서 아지발도를 사살하면서 전국구 명성을 얻게 돼요. 이성계가. 자, 그러면서 최영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인임을 제거합니다. 우왕 말년에, 우왕 14년이 말년인데 제거합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돼요.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다가 중앙정계 정치계까지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영은 시중이 되고 이성계는 수시중이 돼갖고 둘이 이제 권력을 분점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이인임의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태도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명나라에서 있잖아요. 야, 옛날에 원나라가 통치하던 땅은 내가 접수할게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고 한 겁니다. 여기 쌍성총관부 있었죠. 쌍성총관부 지역을 내가 다시 접수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서 주권을 그냥 자기들이 무시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자 최영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나서게 됩니다. 최영과 우왕은 여기가 군사적으로 요충지이니까 여기를 선점하면은 얘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갖고 요동을 공격하자라는 의견을 내게 돼요. 거기에 이성계는 반대의 입장에 섰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크게 갈라지면서 이제 이 둘이 대립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거를 명나라의 철령위 통고라고 해요. 쌍성총관부라는 원나라의 관청이 있었는데 이거를 명나라가 철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요동정벌이 시행이 됐다. 자, 이성계는 반대하고 있었어요. 반대 이유는 사불가론이라는 게 있었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칠 수 없다. 그래서 여름이라 이게 활이 녹는다. 악교가 녹아서 제대로 못 싸운다. 여기로 가면은 왜구가 들어오는 건 어쩔 거냐. 이런 이유를 내세워갖고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출정시켜요. 출정시키는데 최영이 총사령관인데 우왕이 불안하다고 있죠. 최영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왕이 시해된 것도 최영이 적들하고 싸우러 나간 사이에 시해된 거 아니냐.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영이 장인이에요. 장인만큼은 좀 남아주라라고 하면서 못 가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최영과 우왕은 평양에다가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성계가 총사령관이 되었고 이제 이 부대를 다 끌고 갔었단 말이지. 근데 당시 부대는 부대장만 설득하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거의 사병 성격이라. 이성계가 이 부대장들을 설득해갖고 결국은 이 압록강의 위화도라는 섬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자 최영과 우왕은 여기 내려와서 개경에서 진을 치고요. 얘들 개경까지 와갖고 둘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결국 최영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유배돼갖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우왕 마지막 때 일입니다. 요동정벌까지 잘 기억좀 해주세요. 탕왕 때 박이라는 사람이 대마도를 정벌하면서 이제 왜구가 수구로 들어요. 왜구의 근거지가 대마도였었거든요. 거기 본진을 한번 정벌하면서 다소 왜구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창왕은 우왕을 폐위시킬 때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권력을 잡고 나서 우왕은 신돈의 자식이라는 말을 이제 유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폐위시킵니다. 근데 이성계와 더불어 같이 철수했었던 다른 장수는 그리고 이색이라고 하는 그 유학자는 우왕 다음 왕으로 창왕을 세우는 것을 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밀려가지고 우왕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얘는 가짜라고 해갖고 이제 폐위시켰는데 창왕이 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묘해지게 된 겁니다.
이 창왕을 내세웠던 사람들 결국 이제 제거하고 나서 창원도 폐위시킵니다. 이제 폐위시킬 때 내세운 게 폐가 입진이에요. 가짜들, 신씨들을 내세우고 진짜 왕씨들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폐위도 시킵니다. 결국 죽여요. 창왕은 되게 어린애인데 어린애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양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인종 장남이 의종이었었고 셋째 아들이 명종이었었고 명종은 이제 허수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충원이 세운 왕이 신종인데 이건 인종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이 신종의 7대 손이에요. 인종 자손들이 지금 왕하고 있는 겁니다. 7대 손이 공양왕이 된 겁니다. 공양왕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손하게 양이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태조한테 권력을 넘겨줍니다. 자, 공양왕으로 있을 때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개혁을 하나 추진한 게 과전법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이 토지 주는 법은, 토지 제도는 관료들의 일종의 봉급 겸 연금 제도 같은 건데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봉급표가 먼저 나왔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입니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우리 여태까지 했었던 것을 두 문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쭉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해드리는 것만 쭉 기억하시면은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한 것만 좀 잘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큰 개념만 보시면은 10세기는 호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족은 독자적으로 행정, 재정, 군사 능력을 가진 존재라 했어요. 이거 언제든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 이걸 지어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 거고, 11세기는 여기 거란에 대한 강경책 때문에 거란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왕은 여기 현문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문은 성종 이탄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12세기 때는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문벌이 이게 하나의 이제 힘을 가지면서 얘들을 약화시키는 정책, 관악진흥책이 나타났다는 거. 그 여진과의 관계. 자, 무신집권기 때는 새로운 통치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몽골과의 관계, 그리고 밀란의 시대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간석기 때에도 통치기구의 변화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국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몽골 영향받은 것들, 원나라 영향받은 것들, 그리고 원나라에 조공 같은 거 보냈었던 거, 원나라 사람 들어올 때 검령구 이런 칭한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발 호복 같은 거 나타난 거. 그리고 공후창공 시대 때는 이것들은 문제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없애는 과정과 흥건적과 외구와의 관계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 좀 잘 전제하고 갑시다. 태조부터 보도록 합시다. 태조. 자, 태조는 사기 결혼해갖고 흑치역했다 그랬어요. 사기 결혼 흑치역. 정계 흑치역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광종. 준옥과 공제 광풍 일으켰다. 준옥과 공제 광풍. 성종은 체주정비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창업의 군주요. 이제 창업에서 수성으로 가는 단계, 수성의 기틀을 닦은 사람, 숙청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성의 군주라고 합니다. 성종은 이제 나라를 안정하게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자, 최국이라는 사람이, 최국이 최성로 동생이래요. 최국이라는 사람이 12목을 지향했는데 6주밖에 못 만들었대. 최국 12목 지향 6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의상 한 건 했다는 거 있죠. 의창 삼평창 노비한천법 건원중부라는 거. 자, 11세기 거란과의 관계 아주 잘 나옵니다. 항상 나오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국초 때 거란과의 적대 관계를 보여주는 게 서만광이라고 해요. 석양, 만보고 사건, 그리고 관군 설치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침입 때 있었던 거는 그 영감 있죠. 서조영감 나천리? 서조영감 나천리 하시면 됩니다. 서희가 1차, 강동육주. 그리고 강주정변이 사이에 있었고요. 이걸 핑계로 2차 들어오는데 양규가 활약했다. 3차 때는 강감찬 활약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성축주, 천리장축주 했다. 서조영감, 나천리 하시면 됩니다.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거란하고 여진하고 몽골하고 관련되는 단어들을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거란은 나초라고 기억하셔도 좋아요. 거란 나초. 거란 때는 나주로 피난했었다. 나성축주했다는 거, 그리고 초조대장경 만들었다는 거 있죠. 거란 나초. 11세기 왕을 숙예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명 꼭 기억해 두세요. 두 가지 관악진흥책과 여진정책이 있다. 자, 여진정책은 별동이 묘삼 하시면 돼요. 별동이 묘삼, 별부반 숙종 때, 동북구성 예종. 자, 이 반환함으로써 금이란 나라 건국되는데 금이 인종 때 와서 우리한테 사대하라고 했다. 이걸 이자겸이 받아들였다. 묘청은 그러면 안 되지. 금극정벌 이런 얘기했고, 묘청을 진압하고 김부식이 삼국사에 편찬했다. 인종이 왕이 된 뒤에 아는 게 하도 없으니까는 할아버지한테 맨날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이거 묘삼, 이거 묘삼 이렇게 물어보는 정치했답니다. 별동이 묘삼. 이게 12세기 때 여진과의 관계된 일이자 인종 때 사건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자, 관악진흥책 잘 기억해 두세요. 칠량청과 예종 때 잘 나온다. 잘 좀 기억 좀 해두시고요. 무신집권기 때 밀란하고 무신집권기 때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기구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무신집권기 때 밀란은 보조망사 100만년 하시면 돼요. 보조망사 복만년. 자, 야, 이런 상황이 몇 년 가겠어? 보조망사 복만년. 자, 김보당난, 조이총난, 망이 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난, 그리고 봉사십조, 만적의 난, 이연년 형제. 자, 그리고 새로운 기구는 교도
정서삼. 자, 교도 정서삼. 교도는 최충원 때, 최후 때는 정서가 상당히 안정화된다. 교도 정서삼. 교도 정서삼.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대몽강쟁도 기억해두세요. 강화천도 김윤우 제조대행경. 자, 그래서 몽골을 뭐라고 하냐면 몽골 천재라고 합니다. 몽골 천재. 거란 나초 몽골 천재. 강화천도했다. 제조대장경. 자, 그리고 무신정권 붕괴기 때 있었던 일은 쌍동탕 마시고 으시르시하다가 막 갔다 그랬잖아요. 쌍동탐정 혹은 쌍동계삼탐정 요 한 줄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최시정권 끝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몽강쟁은 최시정권에만 있었던 겁니다. 전투는 최씨가 몽골에 대해서 가장 주전론적 입장이었었고요. 왕은 주화론적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입장이다. 최시정권 끝나자마자 몽골하고 화해교섭을 적절했다라는 거지. 자, 원간섭기.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일정도 도사들은 잘한다는 거지. 처음 일정 도사만. 자, 첨일정도까지가 충렬입니다. 가끔 왕으로도 돼요. 충렬인지 충선인지. 처음이부, 일본원정, 정동행성, 도평의사사, 사리몬과 만건당. 자, 만건당은 고려라는 시대로도 아주 잘 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변발과 호족, 공려환관, 그리고 응방, 검령구 이런 단어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순서로 나오는 사건들 공후창공 시대. 자, 공민왕 때 업적 쌍정과 성전 치렀다. 자, 공민왕은 노는 것도 좋아했어. 조기 노신웅이 있네. 조기 노신웅. 자,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기분 좋아서 막 놀았다는 거지. 조기 노신웅.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조일신 기철 죽였다. 기철 죽였다라면 무조건 공민왕입니다. 자, 노국대장공주 신돈 그리고 홍건적 초드론게 띄었었다는 거. 자, 우왕 때는 뭐 있었다고요? 왜구와의 주유 사건은 다 우왕 때였었다. 화진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진포, 황산 다 할 때는요. 공무원 시험은 다 나오는데 우리 한눈 가면 띄엄띄엄 나와갖고 그냥 화진포, 황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화진포 사이에 화진포 양쪽으로 홍산하고 황산이 있어요. 홍산, 화진포, 황산 이렇게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고 다 기억하려면은 홍화진 황간이 위대했다 하시면 됩니다. 홍화진 황간이 위대했다. 홍산, 화통도감, 진포, 황산. 이성계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잖아, 황제. 황산. 최영은 홍산이고요, 홍산. 자, 관음포 그리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게 된다. 위화도 회군은 철령리 설치 통고 유동정벌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 해두시고요. 창왕 때 대바도 정벌하면서 잠시 잠잠해졌다. 자, 이게 우왕 때 주요 사건입니다. 홍화진 황간이 위대했다. 그 공민왕을 죽인 게 황간이 죽였잖아요. 황간과 자제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은 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그랬겠지. 황간이 위대하네 이런 말 했겠죠. 이게 공민왕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다. 홍화진 황간이 위대하네. 이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혹은 기억하기 귀찮으면 화진포, 황산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공양왕 때 과전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공양왕, 공손왕이 양해해서 태조로 왕이 넘어가는데 태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양천도했다는 거, 경복궁 건설했다. 그 경복궁 건설한 게 정두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순서로까지 잘 나오니까 기억 좀 잘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려시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